자, 16회 책대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책은 16회 책은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것은 사실 내가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이 개인주의라는 어떤 그 뭐랄까 이 명사로 고민했던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약간 집단 속에서 가끔 뭐랄까 집단주의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좀 회의가 들거나 또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개인주의자 선언 책을 보게 되었고, 초반부에 이제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인생관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면서 나열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돼서 이 작가는 본인 스스로 개인주의자라고 선언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지금까지 개인주의자로서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집단 속에서 개인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을 선택하게 됐거든. 오케이, 내 맘대로 별점 시간. 내 마음인데 별점시간, 우선은 가독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다고 막 엄청 잘 읽히진 않아서 난 4점을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읽자마자 이 작가가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약간 불분명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또 어쨌든 이 개인주의자라는 어떤 타이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할 수 있어가지고 한 중간 정도인 3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별 4개, 별 3개? 나는 그렇습니다. 나도 가독성은 그래, 한 4개. 나도 사실 쉬운 책인데, 그러니까 이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책에 담겨있는 뭐 수많은 컨텐츠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낸 그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책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이 책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쉽게 읽혀진 느낌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거 하나. 그래서 나도 한 4개. 뭐 그리고 적합성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한 50페이지는 이 제목과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거의 수필집처럼 가다가 마지막에 잠깐 뭐 집단주의 언급하고 개인주의 잠깐 언급하고 해서 조금 새길로 샜다가 다시 뭐 들어온 느낌이라, 나도 너랑 비슷하게 3개 3개 봐. 알겠어. 근데 뭐 이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 이제 그 개인주의자를 선호하는 그 공직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판사에 있는 대단히, 그러니까 특별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던지는 그 메시지가 이제 개인주의로 우리나라가 좀 가야 한다. 합리적 개인주의로 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인데, 그 와중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나열하면서 문제를 던져주는 느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또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 그렇지. 아마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 아버지 시대가 아닌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개인주의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집단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나 자신이 중요하고 한 개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디에 속하지 않은 어떤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약간 책 전반적으로 이게 하나하나 어떤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 그리고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자기 생각들을 묶어놓은 형식이 돼버렸더라고, 보니까 책이. 초반에 조금 뒤에 빼고 이렇게 보면은. 맞아.
굳이 이렇게 뭐 전반부 후반부 나눌 필요 없이 인상 깊었던 것들 쭉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선은 이 저자 나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큰 1부, 2부, 3부로 나눈다는 들 있잖아. 그러니까 저자가 어쨌든 이분도 책을 쓰는 입장에서 제목을 개인주의자 선언이라고 타이틀을 명했고 그 안에서 크게 세 분류로 나눠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뭔가 이게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케이. 뭔가 그래도 이 개인주의자 나는 이게 잘 엮여지진 않지만 그 사람은 이것들이 하나의 개인주의로 다 뭐랄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아, 그럼 그래서 잠깐만. 그러니까 1부, 2부, 3부 제목을 좀 얘기해 주는 것도 좀. 1부, 2부, 3부 제목을 얘기해 주면 첫 번째 1부에서는 만국의 개인주의자여 싫은 건 싫다고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인주의자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사회에 선언을 하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쭉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제목이 타인의 발견이라고 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뭐 안타깝고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타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세상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 말고 그 내면의 어떤 진실 들을 소개해주는 그 작가의 관점이겠지. 작가의 관점에서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1부, 2부, 3부가 나눠져 있고 소개가 되고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 세 개로 나눈 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네 생각에? 그러니까 나는 그걸 고민을 해봤는데 먼저 먼저 1부에서는 이 개인주의자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어쨌든 이 싫은 건 싫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집단의 뭔가 의견에만 따라가지 않는 그런 자신만의 철학, 자신만의 가치관을 공고히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개인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와 동떨어져서 별개의 어떤 독단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니고 사회 속에서 어쨌든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아니고 독단주의가 아닌 개인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알아야 되고 사실 우리 내면에는 그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파하는 기본적인 DNA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어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항상 공감하고 뭐 또 용인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어떤 개인주의자의 어떤 모습을 알려준 것 같고 오케이. 그리고 맨 마지막이 조금 이게 세상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기인 거랑 조금 이게 연결이 잘 쉽진 않았는데 어쨌든 난 그렇게 그냥 이해를 했어. 세상도 점점 개인주의자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을 봤을 때 뭔가 불합리하고 뭔가 너무 집단적이고 개인주의자로서 살아가기에 참 불편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세상도 점점 그러한 방향으로 진실을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그 사람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 그것이 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는 좀 연결을 시켜봤거든. 그러면 이 세상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기 위해서 세상의 불편한 진실이 뭐지? 그럼 세상의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 뭐 여기도 다 각각의 에피소드로 나오는데 그 중에 잠시만 이게 기억에 남는 건 이제 흑인 그 미국에서의 미국에서의 생활을 보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 잠깐만. 음, 그러면은 그 1, 2, 3부로 나눠서 음, 이걸 토탈해서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면은 뭐야? 음, 야, 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난 가독성이랑 책의 적합성을 둘 다 별 3개를 줘야겠다. 왜냐면은 나 중간에 읽다가 좀 거부감이 많이 들었거든. 좀 이 책을 왜 이렇게 했을까? 한 번에 쭉 다 읽어졌다기보다. 그러네. 그런 생각이 그런데 이게 우선은 첫 번째로 이거를 이 하나의 타이틀로 쭉 우리가 뭐 엮거나 묶이거나.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각각의 에피소드가 주는 메시지는 있거든. 그리고 그렇지. 각각의 에피소드가 나는 그랬어. 공감이 안 되거나 너무 허무맹랑하거나 또 작가의 일방적인 주장은 아니고 나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에피소드였고 그 에피소드에서 각각의 에피소드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거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 알았는데 그것이 개인주의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나는 헷갈려가지고 이 책의 어떤 적합성에 대해서 3점을 준 거거든.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문효석 판사잖아. 자꾸 자기에 대한 자기 생각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러니까 변호를 한다는 느낌이 난 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자기는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의심을 하면서 직업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성향은 또 뭐 개인주의적 성향이고 내성적인 부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쫙 설명을 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단점이라든가 치부라든가 이런 게 나는 확 드러났다고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생각을 되게 합리적으로 포장해서 적어놓은 느낌이야. 그래서 자기가 당신 자체가 되게 또 우리나라에서 그 학력고사 수능 그 1등을 했던 전국 수석을 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겸손한 듯이 글을 써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주 합리적인 그 개인주의자다. 그래서 자신의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들 그리고 현재 문제점들은 이런 것인 것 같다 라는 것을 되게 약점 없이 적어놓은 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글의 논리성에서의 누구나 그 빈틈이 있고 그런 모순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사전에 다 방지한 글들이 여기 적혀 있는 느낌. 그냥 내 느낌 이거 나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책에는 수많은 챕터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챕터들이 이런 느낌인 거지. 그 전후 관계는 따지기 어렵지만 이 판사가 어쨌든 자신은 집단주의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기는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다. 그런 입장에서 느꼈던 그리고 제3자로서 인간을 되게 순수하게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느꼈던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엮여져 있는 느낌. 그래서 그거를 어떤 한 방향으로 쭉 논리적으로 풀어나간다기보단 그 에피소드들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 작가가 이 사건에서 이런 생각을 했고 저 사건에서 저런 느낌을 받아왔는데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합이 그 문효석 판사고 이 판사가 지향하는 바가 합리적 개인주의다. 그리고 합리적 개인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기주의나 그런 독단주의가 아닌 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또 다른 방향이다라는 느낌이지. 나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지. 근데 그 글 자체를 되게 겸손한 문체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그렇지 않은 느낌. 나는 약간 그렇게 느꼈어. 그렇지. 조금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들 몇 개 한번 네가 터치해 줄래?
맨 처음에 이 책의 프롤로그부터 도입부가 약간은 나는 좀 인상적이었거든. 너는 좀 어땠나? 맞아.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어. 내 스스로의 성향과 어떤 집단 속의 어떤 일방적인 방향과 그런 거에 그냥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그런 것들이 싫고 뭐 그러면서 나와 있는 것들이 나랑 많이 좀 공감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도입부에 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김난도 작가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글이 있잖아. 그 글을 보면 나는 뭐 김난도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진심 어린 어조로 그 아픔을 달래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책의 전반부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러니까 공감하는 느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현대인이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히 발전한 상황 속에서 그 배경이 어쩔 수 없는 집단주의가 있었다, 효율주의가 있었다. 근데 그 개인들이 그 집단주의를 위해 희생해야 했던 부분이 있었고, 예를 들면 조직을 위해 헌신해야 되고 조직에 반하면은 배척당하고, 그런 와중에 느끼는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그 아픔들, 그리고 불행함, 채울 수 없는 공허함에 대해서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렇게 판사까지 하고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어떤 공감을 나는 약간을 느끼면서 책이 시작됐던 것 같아. 근데 그 뒤에는 되게 삼자적인 입장에서 글을 썼다는 느낌이 나는 조금 안타까웠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여기 나는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3페이지에 이제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상국 마마님의 한 말씀이 있다. 장경아, 맞아.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는 게 있다. 내 능력은 뛰어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쉬지 않고 가는 데 있어. 모두가 그만두는 때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시작하는 것. 너는 얼음 속에 던져져 있어도 꽃을 피우는 꽃이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내 능력은 뛰어난 것에 있는 게 아니다. 쉬지 않고 가는 데 있어라고 격려해주면서도 끝에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 라며 알아주는 마음. 우리 서로에게 이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라면서 이걸 뭐라지, 그 프롤로그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 맞아. 나도 그 부분을 인상 깊어서 체크를 해놨거든. 그런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이 프롤로그에서 느낀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주의자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흔히 그냥 개인주의자라고 하면 약간 그냥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타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과감히 노라고 얘기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인을 신경 쓰지 않는 거지. 그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냥 오롯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삶을 사는 것을, 그게 행복이, 그게 개인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한다면 작가는 그것이 아니라 계속 여기는 이제 그 1부 이후에는 계속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거든. 그렇지. 다른 사람의 그러네. 이야기,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거든.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걸 주는 메시지는 어쨌든 개인이긴 하지만 개인이 합리적인 개인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아픔을 서로 나눌 줄 알아야 그것이 결국은 내가 개인주의자로 가르는데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야 결국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는 내가 싫다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도 그걸 인정해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 공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되면
결국은 집단주의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 집단주의라는 건 각각의 상황과 처지와 그런 아픔을 이해하지 않고 그 집단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다 몰고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개인이라는 것도 결국 잘못 개인주의자로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한 개인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을 몰고 갈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 같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 에필로그에서도 소제목을 인간의 혐오와 그 다음에 타인의 발견 이렇게 나눈 게 뭔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럼 쉽게 얘기해서 그 개인주의를 위해서 타인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 그 사람이 개인 개인주의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개인주의자란 이런 거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나는 어떤 그런 뭔가 논리적인 방향으로 철학적인 관점에서 쭉 책을 풀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어. 뭔가 전혀 너가 아니었어. 말한 대로 에피소드와 그냥 이야기를 형식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탁탁탁 던지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게 무슨 개인주의자예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그냥 너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굳이 의미를 찾자면 이런 그런 뭔가 작가는 명확하게 어떤 거다라고 명확히 메시지를 주진 않지만 독자 스스로 찾아본다면 그렇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개인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를 개인의 행복이라고 적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솔직히 뭐 쉽게 생각해 보면은 개인의 행복이 없이 집단의,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이 없는 집단의 행복, 이게 우리의 근현대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맞아. 왜냐면 그게 효율이 높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지금부터는 개인의 행복을 좀 더 추구해야 하는 시대이고, 그것이 실질적인 엔진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타인을 완전히 무시하면 오히려 그게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그렇지. 일이 될 수 맞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초반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회 속의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를 무시할 수 없다. 집단을 배척할 수는 없다. 그 속에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신을 다 없애는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자인데 합리적 개인주의자라는 것은 결국은 타인과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그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중심을 잡으면서 독단적이지 않고 타인에 공감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집단 속의 일부. 조금 더 뭐 이 책에서 이야기한 관련된 예들이 나는 떠오르는 게 그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타인을 의식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좋은 데서 해야 되고 혼수는 남만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하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그렇게 난 이해한 챕터가 요게 28, 29 그 우리가 더 불행한 이유 요 챕터였거든.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어떤 행복한 나라, 선진국들은 뭐가 있을까? 라고 좀 고민을 했던 챕터들 기억나나? 거기서 이제 이 작가가 쉽게 뭐 미국, 유럽,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맞아. 이렇게 들 수 있지만 그 중에 우리나라랑 규모가 비슷하거나 뭐 이런 걸 좀 따졌을 때 뭐 북유럽의 국가들을 뭐 고려해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풀어 나간 챕터가 있는데 거기서 맞아. 핀란드였나? 사실 그 나라는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나라기도 하지. 북유럽 국가들이. 하지만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말이 길어져서 딱 그때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 중에 너무 잘 사는 아이가 있는데 그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굳이 드러내지 않는 문화. 그렇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드러냈을 때 상대가 불편해하는 것을 배려하는 문화. 그렇지. 그게 개인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주의자라고 하면 내가 멋대로 사람은 뽐내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하면 그렇게 충분히 과시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의 어떤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 그치. 이게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성숙한 자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나고 뭐 부자고 이러면은 더 뽐내고 더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알리고 싶고 이런 게 많잖아. 그 갑질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도 그런 거고. 근데 그게 외국과 뭐 그런 북유럽의 특정 국가들과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긴 해. 성숙한 자세, 좀 더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여유. 이따 마지막에 너랑 개인주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 정말 이 개인주의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개인주의자를 추구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추구를 해야 되는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나는 그냥 이게 계속 이게 사실은 이 개인주의자라는 단어 자체는 공감하지만 그걸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녹아내야 될지가 잘 이렇게 개념이 서지 않거든. 갑자기 네 말을 들으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왜 에피소드를 묶었을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개인주의자에 대한 책을 선언이라는 책을 딱 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개인주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그렇지. 모범 답안을 풀어 나가느냐. 그렇지. 그런 답을 얻기 위해서 보통 책을 산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사례들을 보여준 느낌이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 내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개인주의자라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냥 평균만 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 사고인 거잖아. 치지 마라. 개인의 개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지. 집단에 맞춰라. 그런데 그거는 합리적인 개인주의가 아닌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너가 말했던 핀란드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개인주의는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자, 내가 돈이 많아. 막 뽐내. 그건 내가 원해서 내 개인의 의지로 뽐낸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회가 그 사람 그렇게 뽐내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안 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개인주의자 사회라고 생각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한 개인이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을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나쁜 욕망이 아니라 건전한 방향으로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하는 것들을 억누르고, 왜냐면 타인의 시선을 생각해서 타인을 배려해서 억누른다는 것이 과연 개인주의자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개인주의자가 맞느냐. 뽐내는 사람은 뽐내고 대신에 그거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회적인 문화. 저 사람은 저 돈이 많아서
뽐내는구나. 하지만 저게 행복은 아니다. 나는 지금 있는 곳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막 그런 어떤 문화, 개인의 사고가 어우러진 집단이 합리적인 개인주의자가 모여있는 집단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 조금 이게 잘 갈팡질팡 되는 것 같거든. 여기 보면은 그 나와 있어. 이게 260페이지거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북유럽 사회에서 배울 것은 정치나 제도 이전에 먼저 그들의 문화적 전통이 아닐까 한다. 스웨덴의 문화적 전통 중 중요한 것으로 라곰이라는 것이 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적당이라는 뜻이다. 바이킹 시대 술통을 돌려가며 마시는 풍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다른 사람이 마시지 못하니 적당히 나눠야 함을 강조한 말이라고 한다. 그리고 얀테의 법, 이게 북유럽 전역에서 관습법처럼 통용되는 것인데 1933년 산데 모제라는 노르웨이 작가가 이를 정리하여 소설 속 가상의 덴마크 마을 얀테의 관습법으로 발표했다고 한다. 그 내용은 핵심은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보다 더 낫다고, 남보다 더 많이 안다고, 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을 비웃지 마라. 맞아. 그러니까 맨 261쪽 바로 옆에 이어가지고 맨 아래쪽에 셋째 줄 보면 추운 기후 척박한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축적되는 이런 문화적 전통들이 있었기에 이들은 욕망을 자제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욕망을 자제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 욕망을 저지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개인주의자로서 과시하고 뽐내는 것들이 사실은 사회가 개인주의자로 살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그분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제거하고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회의 조화와 어떤 그런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거를 배려하고 내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게 필요하다. 그게 개인주의자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가 모르겠네. 아, 이게 깊게 생각하니까 좀 어렵다. 아, 이게 봐봐. 37쪽 봐봐. 37쪽에 중간 부분이야. 반면 하고 나오는 데거든. 반면 합리적 개인주의는 공동체에 대한 배려, 사회적 연대와 공존한다. 자신의 자유를 존중받으려면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톨레랑스, 즉 차이에 대한 용인, 소수자 보호, 다양성의 존중은 보다 많은 개인들이 주눅들지 않고 행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이 작가가 뒤에서 말하는 에피소드들이 왜 나와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나 싶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합리적인 개인주의는 이런 거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이게 사회적 연대, 배려. 그렇지. 그 뒤에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 학벌주의, 우리나라의 학벌주의. 그렇지.
그 뭐 대학 교수나 연구원으로서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일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그 능력들이 있다. 맞아. 그래서 그 실제로 자기가 인천에서 중재위원회 하면서 맞아. 겪었던 히스토리들을 쭉 적으면서 맞아. 그 38살인가 9살 때 이제 그 뭐였지? 그 인턴 사법고시 패스하고 인턴 하시던 분. 그분의 어떤 장점, 그렇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쭉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개인주의자 좀 고민이 되었고, 혹시 뭐 1부 뭐 1부, 2부, 3부 가리지 않고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하,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나는 근데 맨 마지막 그게 나는 맨 마지막 장, 그러니까 다시 이 작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돌아와서 그 통인시장에 기름 떡볶이 사 먹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렸다고 뛰쳐나가는 장면을 보고 저 여자는 왜 저러지?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 그게 278쪽이거든? 80. 그런데 등 뒤로 한 여자분이 뛰어가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불렀다. 유나, 유나. 그러다 어느 신사분과 부딪혔나 보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려서요. 죄송합니다. 그러곤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내 새끼줄 떡볶이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떠올랐다. 이 범상한 무심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이다. 뒤늦게 나는 시장통을 뛰어 쫓아갔다. 아이가 멀리 가지 않았기를 속으로 빌고 빌었다. 서로 원조라고 주장하는 떡볶이 집들을 지나고 도시락을 든 채 반찬을 골라 담은 사람들을 지나 시장통이 끝나는 곳에 그 여자분이 인형같이 자그마한 여자아이를 꼭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나도 모르게 말을 건넸다. 애를 찾으셨네요. 다행이에요. 여자분은 환하게 웃었다. 네, 고맙습니다. 쭉 밑에까지 읽어줄래?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다. 한 개인으로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전쟁같이 힘든 세상이다.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취업 관문에 살아남기 위해, 결혼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고통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아이가 다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도록 지키기 위해, 그런 개인들이 서로를 보듬어주고 배려해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또 그렇기에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 하나하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 아이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다. 우리는 서로의 아이를 지켜주어야 한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야. 아, 이게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는 서로의 아이를 지켜줘야 한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의 서로 타인을 지켜줘야 한다. 왜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합리적 개인주의의 메시지네.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집단을 위해 희생하거나 집단에 의해 불행할 필요 없이 개인의 행복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야 한다. 그렇지. 그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지. 그것들을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의 이 문체 있잖아. 약간 재밌어. 자기 스스로 글 쓰는 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아. 맞아. 이 나름의 어떤 스스로의 스타일의 묘사를 막 써보고 싶어 하는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한 몇십 년 뒤에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어떤 에피소드를 당했어, 겪었어. 그거를 내가 쭉 적어놓고 그러니까 의미를 찾아 넣는 거야. 그치? 그래, 맞아. 맞아. 예를 들어 우리가 책대리 한 15년 했어. 그러면은 그때 이제 책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책을 그렇지. 구성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적어놨던 것들을 엮어내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맞아. 너는 뭐 에피소드 딱 기억에 남는 거 없나? 나는 그냥 마음을 울렸던 거는 그 필리핀 여성 자살한 사람, 자살한 게 아니라 남편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나중에 유서가 발견됐는데 맞아. 여기가 130쪽 129쪽 맞아. 난 이 편지가 진짜 이 따뜻한 아내의 마음, 그 남편을 배려한 마음을 무차비, 그 마음을 모르고 무차비 짓밟은 이 남편. 근데 이걸 보면 이런 것들 이게 스스로가 위기에 몰릴수록 더 공격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 인간도. 그러니까 쥐나 뭐 동물들도 궁지에 몰리면은 날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야.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 그 뭐 우리나라의 그 대한항공 한지는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하고 막 히스테리를 부리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어디 궁지에 몰려 있나? 잘 모르겠다. 이 남자는 어쨌든 이 남편은 이 여자가 도망간다는 어떤 분노감, 배신감 그런 것 때문에 살해를 한 거잖아. 그렇지. 물론 정상은 아니겠지.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 자체가. 그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상처가 있겠지. 정신적 상처와 병이 있을 수 있겠지. 분노가 있었다든가. 맞아. 근데 이걸 보면 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도 한 번씩 문득문득 분노가 생기잖아. 그렇지. 뭐 아무리 제너러스 하고 싶어도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때가 있거든. 근데 그때조차 상대를 이해해야 하나? 그래야 그게 풀리는 것 같아. 거기서.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아. 그 분노에서.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그렇지. 게 되는 거지. 그렇지. 결국 계속 나의 분노에만 집착하게 되면 결국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결국 나를 망치는 거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타인이 이뻐서,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인 모습은 정말 진짜로 공감해서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거일 수 있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어쨌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억지로 이해하려는 노력, 그래야 어떤 나의 분노와 감정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나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뭐지? 최근에 미스터 선샤인 나 보고 있다 그랬잖아. 거기에 보면 김태리가 그 되게 그 사대부 가문의 그 아주 똑똑하고 바르게 자란 딸로 나와. 그래서 그 김태리의 집안은 또 그 한양 도성 내에서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래서 되게 인망이 두터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 애기씨 하면서 막 챙겨주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김태리는 여기서
그게 언제 우리 구한말 그 강화도 조약 맺고 그때쯤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병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가지고 막 총 연습하고 막 그런 식이란 말이야. 근데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얘가 어렸을 때, 김태리가 어렸을 때 얘 가마 타고 다니던 시절에 어떤 한 백정 집안에, 그러니까 그때는 백정 사람보다 못하던 시절 집안에 꼬마 아이가 한 명 있었어. 근데 이제 그 백정 부모들이 너무 괄시를 받다가 욱해서 칼로 이제 누군가를 찌른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돌로 때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꼬마는 도망을 가서 벽에서 숨어가지고 그걸 보고 있었지. 근데 그때 그 김태리가 어렸을 때 가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꼬마를 가마에 태워서 살려준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나는 그렇게 하면은 어떤 느낌이었냐, 그것만 알았을 때는 이게 진짜 이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교육을 받으면 저렇게 포용을 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마 속에서 그 꼬마 둘이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김태리가 어렸으니까 여자 꼬마잖아. 여자 꼬마가 왜 자기 살려주냐 물어보길래 너 살라고 구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남자 꼬마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뭐라 보통은 그냥 뭐 감사합니다 이랬을 것 같잖아.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복에 겨운 부잣집 딸내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떠올랐냐면, 그러니까 누구나 상황에 봉착을 하면 상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진짜 동물처럼 취급을 당했던 그 꼬마는 그거를 순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는 나랑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공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긴 한데 사회 어딘가에는 자각이 있고 우리가 겪지 못했던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은 그거를 의젓하게 넘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단순히 얼마 전에 단순한 인사평가만으로도 한 달을 그렇게 분노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사채업자 때문에 부모님이 자살을 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넘어가나? 그렇지. 그러한 분노를 참 그 입장이 돼보지 않고 그거를 뭐라고 참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참 어렵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든 진짜 그 상황이 되었을 때의 마음이 정말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합리적 개인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이상적인 걸 수 있는 거. 누군가에게 상대적인 합리성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 사람은 진짜 판사로서 사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좀만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변을 보면 안쓰러운 사람들이 충분히 눈에 보이고 자신의 마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당장 내일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 이게 또 차원이 다르거든.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고 이 사람은 진짜 자기는 앞에서 무슨 그 진짜 초특급 엘리트 자기 동창을 비교하면서 자기는 무슨 맞아. 시험 공부만 잘하는 사람처럼 설명을 했는데 맞아. 전국에서 수능 1등을 한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솔직하게. 그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그래. 공감한다는 것이 어렵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또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왜냐면 그것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그런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게 구성이 돼 있잖아, 구조가. 근데 또 여기서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만 할 수 없는 게 지금 그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꽃길만을 걸었기 때문에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너 또한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 아, 무슨 말이지? 이해가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꽃길만 걸었기 때문에 편안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상황,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는 척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너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는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여유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아, 그렇게 단정하지는 못하지. 그렇게 단정할 순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 또한,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내가 그 속에서 행복해지려면 결국 어쨌든 나도 힘들지만 또 더 힘든 사람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내가 직접 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렇다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도 조금 나는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상쾌하진 않거든.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맨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누구나 각자의 위치에서의 힘듦은 있다. 그렇지. 그런 얘기가 앞에 나오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일 필요가 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 그렇지. 그 관계인데 그거를 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어떤 뭐랄까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거가 그래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이 난 되게 조심스럽다는 거거든. 그게 무슨 말이지? 내가 그 상황이 돼보지 않고 이래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되게 조심스러웠다는 거야. 이래야 한다고 무슨 말이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쨌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근데 그러면은 끝까지 유지한다라는 개념보다, 그러니까 사회가 그런 사회로 변해가야 된다. 그렇지. 사회가 그러니까 지금은 기득권들이 잘 안 돕잖아. 그렇지. 왜냐면 자기 거 지키느라 바쁘단 말이야. 근데 뭐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득권부터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고, 전체적인 사회 모든 사람들이 뭐 10명이면 7명이 타인을 좀 더 돕는 사회가 된다면 근데 그것도 하나의 집단주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각자가 그런 기준으로 우뚝 서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메시지로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가치관을 가진 한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그것이 집단이 됐을 때, 그것이 집단의 문화가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모두가 한 개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건데. 그렇지. 어떤 뭐 대통령이 한 명이 자 우리 이제 앞으로 개인주의자로 살아가는 문화를 만듭시다, 타인을 배려하고 이렇게 합시다 라는 것조차도 그것도 너가 말했던 집단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그렇게 되면 집단주의가 되고, 개인이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이 책을 읽고 쉽게 말해서는 정말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겠구나 생각하고, 너와 얘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너 또한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렇게 넓혀졌을 때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올바른, 좀 멀고 더딘 어떤 그런 단계이지만, 그랬을 때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면 그 네가 얘기한 말을 내가 이해한 바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자아,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정체성이 너무 타인이나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그런 개인들이, 그런 행복한 개인들이, 혹은 그런 주체적인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타인을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어날수록 그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겠네. 맞아. 그리고 이 사회는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 또 뒷받침해주는 사회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그 진척되는 상황에 맞춰 조금씩 제도적으로 서포트해주고 받침해주는,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렇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를 획일적으로 만들면 안 돼. 맞아. 맞아. 지금은 너무 획일적으로 돼 있단 말이야. 맞아. 특히 우리나라는 수능 잘 쳐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이 다양성이 존중이 되어야만 저 사람 공부 잘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지. 맞아. 우리나라의 7-80%가 공부를 잘해야 살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맞아. 어떻게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 맞아. 우리나라에 스카이를 나와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그걸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겠어. 맞아. 근데 쉽지 않다. 우리나라가 뭐 진짜 뭐 기름이 철철 나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쉽지 않다. 나라 자체가 성장하기 위한 그 포트폴리오도 다양해야 돼. 그게 다양해야지만 나라 자체도 강하고,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다양성도 인정이 되고. 자, 이거 그냥 갑자기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딱 회사 안에서 개인주의자로 이제 살아가는데, 이 사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회식이야. 근데 회식을 하자, 이렇게 딱 얘기가 나와서 뭐 이제 언제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나는 참여하기 싫어. 어떤 일이 있어라기보다는 참여하기 싫어. 근데 내가 참여 안 했을 때는 불이익이 뭔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조직이기 때문에 딱 단합하는 자리이고 다 모여야 되는 자리인데 나는 하기 싫어. 불편해. 그랬을 때 합리적 개인주의자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거지. 두 가지인 거 아니냐? 결론은 잘 모르겠는데, 개인은 조직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조직은 개인이 힘들거나 불편하면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맞아. 그것까지는 알겠어. 맞아. 근데 아직은 너가 말했던 후자, 조직이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야 되지 않나. 그치, 가야지. 우리나라 그리고- 조직사회에선 가야지. 그리고 하지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너가 말한 그 입장, 개인의 입장, 조직의 입장을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점점 해서 사회 리더가 됐을 때,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 리더가 됐을 때, 그때야말로 이제 그런 문화가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한다면, 그러면 그러한 개인들이 중심을 잡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어떤 집단에 좀 더 맞추어는 삶을 살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좀 개인도 배려해줄 수 있는. 나중에는 이렇게 되겠지. 지금 미국에서도 뭐 회식하면은 근무 시간에 한다 그러니까 뭐 5시나 4시부터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근무의 연장이다 라면은 그렇게 바뀌겠지. 그러면은 개인의 입장에서도 내가 계약으로 이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근로조건 속에서 그걸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걸로 이게 뭔가 이게 조직을 위한다, 이게 조직의 단합, 이게 조직의 어떤 발전을 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회식, 흔히 말하는 어른들은 이거 해야지 우리가 으쌰할 수 있고, 이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뭔가 단합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 그 업무 시간 이외에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근데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이렇게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일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이게 매몰돼가지고 외골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진짜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사회가 많이 바뀌었지. 옛날에는 뭐 주 6일, 주 7일 일하던 시대에, 그치. 일만 해야 했던 시대에, 그치. 회식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런 시대였지. 맞아. 여기에 52페이지에 보면 행복의 메커니즘이라고,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 넘었거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서 교수가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행복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것. 이게 뭐 복권에 당첨이 되더라도 몇백억에 한 달 지나면은 그 행복의 그 레벨이 원래대로 내려온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경험으로 행복을 팍 느끼더라도 그거는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행복의 빈도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 맞아. 결국은 이 개인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맞아. 개인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개인주의자가 돼야 된다. 그것도 합리적인 개인주의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행복감을 빈도. 느끼기 위해서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가장 그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연구했던 그때 테드 클립 보내준 적 있잖아. 제일 중요한 요소는 관계. 그 주변에 얼마나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관계를 구축했느냐. 맞아. 너가 말했던 52쪽 바로 앞에 이제 51쪽 이 서 교수가 얘기한 것 중에서도 행복은 결국은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간에 보면은 그런데 실증적 연구 결과 인간이 행복감을 가장 많이 자주 느끼는 원천은 바로 인간이었다. 인간이었다. 그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쾌감과 행복을 느낀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뼛속까지 사회적인 동물이었다라는 거. 사회적인 맞아, 동물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합리적 그 개인주의에서 이타주의라는 얘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야. 그렇지. 우리 행복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는 거야. 그렇지. 나 자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기주의가 되면 그 행복이 행복의 빈도나 행복의 강도가 높아지거나 늘어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개인주의자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한 끗 차이로 이기주의가 될 수 있고, 그치. 한 끗 차이로 합리적인 개인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결국은 타인의,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 속에서 타인을 얼마나 배려하고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한 50%는 나한테 초점을 맞추지만 50%는 타인에게 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개인이 이기주의자로 가지 않고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로 갈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더 행복한 개인으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지. 그게 50을 나에게 50을 타인에게 아유 쉽지 않지. 어렵지. 거의 불가능하다 본다. 근데 봐봐라. 너가 부모님께 생각하는 마음, 아니 네가 결혼해서 아니 사랑하는 와이프랑 지낼 때 와이프도 완벽한 타인이야. 완벽한 타인인데 그 사람한테는 언제 가끔은 나의 100%를 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가끔이라는 거지. 아니 내가 이게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액션 플랜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잘하기 어려워. 일단 첫 번째. 내 주변 사람에게도 다 잘하기 어려워.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잘하기 어려워.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일단은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그 가장 중요한 우리의 원띵의 그거에 의해서 거기부터 시작을 하자. 가장 소중한 사람 뭐 5명 거기에 잘하기. 거기에 먼저 잘하다 보면 거기서 오는 행복감들이 또 다른 그걸 주지 않을까? 동기를 주지 않을까? 맞아. 그렇게 넓혀지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뭐 회사 사람이고 뭐 지나가다가 힘든 사람이고 다 도와주기가 어려워. 그게 불가능해 사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가지되 뭐 일상생활에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런 기회에서는 너그럽게 응하되. 그러니까 테이커보다는 기버가 되는 게 좋겠지. 기본적인 스탠스가. 그렇지.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언제든지 돕겠다라는 그렇지. 기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대.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소중한 관계들. 그렇지. 포커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게 어떤 우리주의 또 뭐 우리 가족주의 뭐 이렇게 폄훼할 필요도 없고, 나는 다 주려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과 재화가 좀 나에게는 사실 좀 제한되어 있고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맞아. 그게 합리적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넓혀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집에 못하는 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진짜고.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하면 결국 더 넓혀질 것 같아. 그러니까 5명이 시작한 데에서 평생 5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뭐랄까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참 느끼지 못하는 거 엄청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게 넓혀질 것 같아. 그렇지. 점점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사람 5명, 10명, 15명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가치관이 확고해질 거잖아. 그렇지. 그런 생각들이 확고해지고 생각의 방향이나 습관이 그렇게 변할 것이고. 그렇지.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음. 이 작가도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 음. 원세이 한번 하시죠. 음.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을 읽었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우리가 함께 합리적 개인주의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어쨌든 명확하게 뭐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집단의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갈 때 그것이 합리적 개인주의자로 발전할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어떤 초석,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이 작가는 우리 함께 모두 합리적 개인주의자가 되는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 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각자 한번 그런 개인주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나는 앞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한 개인으로서 살아갈지, 어떻게 실천해 갈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러니까 이 책을 앞으로 읽으실 분들에게 어쨌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약간 정체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가가 생각한 하나의 솔루션이 아닐까. 그래서 그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그 작가의 에피소드들이 담겨져 있다. 답이 들어있다기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맞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그 이타주의든 이기주의든 합리적이든 어쨌든 좀 따뜻한 개인주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네요. 다음 책은 여기 호모데우스. 항상 이제 유발 하라리의 책을 읽어보자고 말만 했지 감히 도전을 못했었는데, 이게 지금 장장 몇 페이지지? 거의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맞아. 한번 도전을 또 해보겠습니다.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참 시작하기가 힘들었던 이번 16회. 이게 웬만하면은 좀 만나서 하고. 그래, 맞아. 이게 제일 시간적으로든 뭐든 다 합리적인 것 같다. 이거는 유사 상황을 위해서 대비를 하는 그냥 방안으로 하지. 또 약간 좀 이게 생동감이 떨어지니까 좀 웬만하면 만나서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어. 오케이. 16회 책대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가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약간 딱 안 맞네. 차가 있네. 영두야.